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장안의 화제로 떠오른 차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SUV 캔보 600인데요 오늘 시승차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한중자동차, 아니 중한자동차에서 이 차를 수입 판매하는데요, 캔보 600은 북기은상 기차유한공사 라는 데서 제작을 합니다. 북기은상은 북경자동차그룹의 수출차만을 담당하는 조직이죠. 그래서 북기은상에서 만든 캔보 600을 중한자동차가 한국으로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을 우습게 보는 나라, 중국을 좀 하찮게 생각하는 나라가 많지 않죠.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중국 사람들을 밑으로 보고 우습게 보고 뭐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물론 한국 사람, 일본 사람도, 일본도 그렇게 세게 보진 않습니다.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죠. 원래 가까이 지내는 사람끼리 애증의 관계가 더 진한 것처럼 국가 간에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나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높게 보지 않는 나라 중국, 자동차 산업에서는 특히 그렇죠. 중국제 하면 좀 안 팔릴 것 같고 저급이고 좀 기술이 딸리고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과거 오랜 기간 동안 해외 선진 자동차 메이커들하고 합작을 통해서 많은 노하우를 쌓았고 기술을 쌓았고요. 이제 제3세계를 비롯해서 해외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캔보 600도 그런 면에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근데 놀랍게도 캔보 600이 첫 번째 차가 아니죠. CK 미니밴 그리고 CK 미니 트럭이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한자동차가 들여온 세 번째 모델이 바로 캔보 600이고, 주목을 이 차가 많이 받았는데 무슨 의미냐? 이제 중국제 자동차가 국내 자동차의 메인스트림에 이제 진입을 시도했다라는 얘기죠. 미니밴, 미니 트럭은 어떻게 보면 좀 메인스트림이라고 볼 수는 없죠. 열외 좀 그 기타의 차종이라고 보고, 이 정도 차급의 상품성을 가진 중형 SUV라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차 시장의 메인스트림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차가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자, 하지만 중국 아시다시피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이 자동차 대국이죠. 생산량 기준으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1위가 바로 중국입니다. 2015년에 중국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놀라지 마십시오, 2450만 대입니다. 대단하죠. 미국이 1200만 대니까요. 미국의 거의 2배를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중국 시장이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 자동차 산업의 도약기를 맞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만만하게 볼 상대는 분명 아니라는 거 먼저 짚어드리고요. 한국은 455만 대 정도 생산을 해서 전 세계 5위 국가가 되죠. 어떻습니까? 450만 대하고 2450만 대,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중국을 좀 우습게 본다고요? 글쎄요. 중국 사람들은 한국을 어떻게 볼까요? 좀 어떻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듯 합니다. 자, 중국 제1의 메이커 어딜까요? 상하이 오토모티브 그룹입니다. SAIC죠. 그 다음에 둥펑 모터 코퍼레이션, 둥펑이 2위고요. 그리고 제1기차 FAW, 제1기차가 세 번째, 그 다음에 장안, 차이나 장안 오토모티브 그룹, 그 다음이 베이징 오토모티브입니다. 중국 자동차 산업 5위 메이커인 베이징 자동차 그룹에서 만든 이 차가 한국 시장에 첫 발을 디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캔보 600을 통해서 어떤 그 북경 자동차 그룹, 더 나가서 중국의 자동차 산업을 한번 살짝 엿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디자인 먼저 잠깐 보시죠. 첫 반응이 괜찮네, 생각보다 괜찮네, 심지어는 어떤 분은 멀쩡하다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디자인을 놓고 볼 때 딱히 이렇게 흠잡을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앞뒤의 어떤 그 라인, 면, 그리고 헤드램프,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측면의 모습 볼 때 캔보 600이라는 마크만 띄어낸다면, 몇몇 엠블럼과 마크만 띄어낸다면 상당히 괜찮은 디자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그 차의 도장 상태 이런 면도, 차의 칼라, 보디 칼라 이런 것도 상당히 세련됐고요. 자, 앞모습 라디에이터 그릴을 중심으로 파고 들어갔다가 다시 범파단분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라인 처리, 3개의 가로 라인으로 구성된 라디에이터 그릴, 그 양옆에 헤드램프, 딱 안정된, 그리고 좀 과장되지 않은 그런 디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차들이 좀 칼라나 이 라인에서 좀 과장되는 차들이 제법 있거든요. 허세, 과시, 그리고 화려함을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이 그런데요. 자동차 산업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이죠. 하지만 이 차는 과장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톤 다운 시켜서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눈길을 끕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한가운데 자리한 엠블럼, 날개, 마츠다의 엠블럼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측면에서 보면 이 차의 단정함이 더 돋보입니다. 라인이 과장되지 않죠. 되게 앞으로 숙이거나 볼륨감을 주거나 엇나가는 라인을 배치하거나 하는데, 상하에 그어진 두 개의 라인이 지면과 플랫하게 뻗어나갑니다. 앞으로 숙이거나 위로 솟아오르거나 이런 게 아니죠. 아주 평평한 플랫한 라인을 적용을 함으로써 어떤 견고함, 그리고 자신감,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뒷모습도 아주 단정하죠. LED 방식을 적용한 리어램프가 사각의 틀 안에 단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장된 몸짓이 없습니다. 차분하고 정제된 그런 모습입니다. 처음 보는 한국에 처음 온 중국 차의 모습이 참 생각보다 차분하다라는 점에서 인상적입니다. 네, 이제 인테리어 보시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하나, 둘, 딱 3회전 하고요. 림이 살짝 얇은 듯한 느낌인데요. 손 안에 딱 쥐기 좋습니다. 확실히 손이 작은 동양 사람에게는 림이 굵은 것보다는 얇은 핸들이 좀 더 편안하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손이 작아서 굵은 핸들보다는 얇은 핸들이 쥐기가 편하고 조작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조작 버튼이 오른쪽에 있고요. 계기판에 보시면 아주 많은 정보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실내 바깥 온도, 트립 A의 누적거리, 트립 B의 누적거리가 한 화면에 보여지네요. 시계, 순간연비, 누적 주행거리,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한눈에 딱 볼 수 있을까요? 하나씩 분리해서 보여주거나 필요한 거 한두 개만 딱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를 이 계기판에서 읽습니다. 또 하나는 글자체 폰트인데요. 보기 좋은 폰트를 적용을 해서 한눈에 좀 더 분명하게 정보를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플라스틱, 나무 장식, 그리고 약간 소프트한 재질들이 잘 어우러져 있고요. 시트는 이렇게 브라운, 블랙, 투톤으로 처리를 해서 세련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동식 시트고요. 자, 센터 페이시아입니다. 센터 페이시아 제일 위에 BAIC의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8인치 모니터는 아틀란 내비게이션을 적용을 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아주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아틀란 내비게이션을 적용을 했는데요. 옵션이죠. 51만원을 줘야지 이 내비게이션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안으로 좀 많이 들여 놓았습니다. 센터 페이시아 위로 올라왔고요. 올라오면 이 정도인데 이 안으로 쑥 집어넣어서 약간 그늘지게 만든 거죠. 여러가지 내비게이션과 미디어 조작 버튼들, 인피니티가 이런 식의 버튼 배치를 하죠. 약간 기울게 하는데 조작하기도 편하고 손이 닿기도 편합니다. 약간 턱이 져서 그렇고요. 그 밑으로 공조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건 이 재질입니다. 무광 재질인데요. 손에 닿는 촉감이 아주 좋고 손때가 잘 묻지도 않고 먼지가 타지도 않습니다. 먼지가 타도 슥 금방 쓸어낼 수가 있고요. 유광 재질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럽고 실용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무광 재질의 센터페이시아를 아주 좋아합니다. 제 맘에 쏙 드는데요. 자, 변속 레버입니다. 그냥 길을 따라서 레버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요. 오른쪽에 엄지손가락으로 버튼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버튼을 누르면 눌릴 것 같은데요, 안 눌립니다. 그냥 모양만 잡아 넣습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 S 모드가 있네요. 스포츠 모드를 택해서 좀 더 강하게 달리고 싶을 때는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알찬 그런 기능들을 가진 것 같습니다. 물론 재질이 그렇게 아주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은 안 들고요. 자, 이 차의 가격 1999만원 그리고 2099만원입니다. 상당히 어떤 가격 대비 성능, 편의장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월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이니스 디스카운트를 감안한 가격 책정이겠죠. 처음 시작하는 자세로서는 상당히 겸손하게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라고 보입니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시 포지션이 조금 낮은 듯 하고요. 머리 윗공간이 주먹 하나 반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앞 시트하고는 뭐 여유가 충분하고요. 다리를 꼬아도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시트를 이만큼 더 누일 수 있거든요. 이제 정위치를 하면 이런 정도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시트를 최대한 뒤로 누이면 이렇게 편안한 자세를 취하면서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센터 콘솔 뒤로는 5V 짜리 USB 포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충전용으로 사용하면 좋을 듯 하고요. 자, 센터에 있는 암레스트 내리면 두 개의 컵홀더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가 짧습니다. 팔걸이로 사용하기엔 좀 억지스럽죠. 눕히면 좋은 팔걸이가 될 듯 합니다. 뒷창도 거의 완전히 내려갑니다. 열리고 닫히는 속도도 빠르고요. 실내등, 손잡이, 그리고 뒷시트는 완전히 접으면 트렁크 공간하고 풀 플랫이 됩니다. 화물, 적재함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인테리어 재질 그렇게 썩 고급스럽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브라운 컬러와 블랙 투톤으로 처리를 하면서 좀 더 세련된 느낌도 주고요. 평상시에 사용하기에는 크게 불편함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뒷좌석 바닥 공간은 평평합니다. 센터 터널이 솟아있지 않아 가지고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아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가솔린 1.5 터보 엔진을 올렸습니다. 147마력의 최대 토크는 21.5kgm입니다. 자, 경고음 들리는 것은 차선 이탈 경보입니다. 레인 디파처 워닝 시스템. 차선 이탈을 막아주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조향 보조 장비 이 전 단계 차선을 넘어갈 때 방향지 시동을 켜지 않고 차선을 넘을 때 너 지금 차선 넘고 있어 라고 경고를 해주는 거죠. 이겁니다. 깜빡이를 켜면, 방향지 시동을 켜면 경고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 좀 써볼까요?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몸을 뒤로 쭉 뺐다가 달려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속 페달에 킥다운 버스는 없는데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꼭 밟았고요. 꾸준히 가속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렇게 팡팡 치고 나가는 그런 힘은 아니라는 거죠. 꾹 밟았는데 차가 한 박자 더 늦게 출발을 합니다. 초기 가속 반응이 많이 느리고요. CVT니까 중간 변속 없이 쭉 밀고 올라갑니다. 일단 시속 100km 정도의 속도에서 안정감 있는 자세를 보이고요. 자, 시속 100에 크루즈 컨트롤을
세팅을 하겠습니다. RPM은 정확하게 2000을 마크를 합니다. 노면 충격을 넘어가는 느낌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타이어로는 통통거리는 느낌이 오지만 시트로는 거의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느낌. 충격을 어느 정도는 잘 흡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크루즈 컨트롤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닙니다. 정해진 속도로 세팅해서 그 속도로 달리는 정도의 기능만 합니다. 차간거리 조절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참 안전입니다. 이 차의 초고장력 강판 비율도 상당하고요. 차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중국 엔캡, 차이나 엔캡에서 별 5을 확보를 한 차입니다. 충돌 안전성 그만큼 우수하다라는 얘기죠. 중국 시장에서의 안전성을 인정받은 차입니다. 90에서 브레이크를 좀 잡아봤는데요. 노즈 다이브 현상이 거의 없네요. 그냥 쭉 차체가 쭉 가라앉는 정도의 느낌. 앞뒤가 같이 앞에만 숙여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쑥 가라앉는 그런 정도의 느낌을 주는 브레이크 반응입니다. 좋은데요. 블루투스 미디어 부분을 본다면 블루투스 페어링이 되고요. 그리고 핸드폰 미러링도 가능합니다. CD는 없네요. CD를 들여놓을 수 있는 칸에는 그냥 형태만 갖췄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오디오 한번 들어보죠. 자, 이런 정도의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실내에 7개의 스피커가 들어와 있고요. 블루투스 연결은 되는데요. 블루투스 정보를 화면에 띄워주지는 못합니다. 음악, 노래 제목 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핸드폰과 블루투스 연결을 해서 통화할 수 있고 음악을 즐길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크기가 아니죠. 당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4695mm 길이에 1840mm의 폭, 그리고 높이는 1685mm인데요 2700mm의 휠 베이스를 확보했습니다. 차 안 실내에서 느끼게 되는 갑갑함, 좁은 공간에서 느끼게 되는 어떤 그 불쾌함, 이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자, 공차 중량이 1620kg이네요 마력당 무게비가 약 11kg 정도 계산이 됩니다. 마력당 무게비 10kg가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날쌘 움직임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쾌하고 빠른 몸놀림이라기보다는 꾸준하고 은근하게 속도를 높이는 그런 반응이라는 거죠. 금호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 솔로스 타이어인데요 225, 65R17 사이즈입니다. 편평배기를 65까지 올려놨습니다. 타이어가 좀 높이가 있겠죠. 출렁이는 느낌 좀 받을 수 있을 테고요. 편평비가 높으면 승차감이 조금 더 좋아지긴 하지만 브레이킹이나 가속을 할 때 구동력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데에는 평평비가 낮은 광폭 타이어가 유리한 거죠. 자, 노면이 조금 거친 곳에서는 타이어 소음이 제법 올라옵니다. 가속을 할 때 변속 레버에 손을 이렇게 올려다 보면 계속 자잘한 진동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수동 변속도 가능하고요. 변속 레버를 이용을 해서 변속이 가능한 구간에 들어오면 수동 변속도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변속 레버는 좀 헐겁습니다. 좀 꽉 짜여진, 딱 조여진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약간 헐거운 느낌을 주는데 특히 D 레인지에서 수동 변속 모드로 왼쪽으로 살짝 밀 때 느낌이 좀 허전합니다. 많이 헐거워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헐거운 느낌을 줍니다. 킥다운을 하게 되면 RPM은 5000을 고정, 무단 변속기니까 그 상태에서 꾸준하게 속도를 밀고 올라가는 거죠. 제법 빠른 속도까지 밀고 올라가긴 합니다만 거침없는 속도가 아니라 꾸준하게 힘을 모아서 밀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엔진 사운드
살아있고요. 빠른 속도여서 바람 소리가 엔진 소리를 눌러버릴 법도 한데 계속 가속 페달을 누르고 있으면, 밟고 있으면 엔진 사운드는 제법 살아있습니다. 제동감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코너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65) 시리즈의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어서 좀 과한 코너에서는 약간 출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말이죠. 밀려납니다. 통통통통 거리면서 차가 바깥으로 밀려나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서스펜션은 지긋하게 지면을 꽉 눌러주는 게 아니라 통통통통 같이 튑니다. 튀면서 횡지를 받으면서 살짝살짝 밀려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서스펜션과 타이어의 특성이 같이 물리면서, 맞물리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자잘한 노면 충격, 그런 대로 잘 버텨줍니다. 이 정도면 아주 무난한 성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아주 최고다, 훌륭하다 라고 칭찬할 정도는 분명히 아니지만 말이죠. 이 차의 연비 9.7km입니다 1리터로 9.7km를 가는 정도죠. 시속 100km 정도의 속도인데요. 그런 자잘한 바람소리, 엔진소리 실내로 잔잔하게 들어옵니다. 시끄럽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조용하고 편안하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의 모자람이 있어 보입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시속 100을 세팅을 하면 약 2500rpm이 됩니다. 스포츠 모드가 아닐 때보다 약 500rpm 정도 더 돌아갑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첫 발 떼기가 힘듭니다. 정지 상태에서 가속을 했을 때 한 박자 이상, 거의 두 박자 가까이 흐른 뒤에 차체가 반응을 합니다. 추월 가속에서도 차체가 탄력을 받는다 라는 느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속 레버는 마음에 안 듭니다. 조금 더 치밀하게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헐겁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10여 년 전에 2005년인가요? 한 중소기업 업체하고 중국에 가서 체리 자동차를 프로빙 그라운드에서 타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글로벌 스탠다드한 차들의 카피를 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때가 중국의 어떤 그 카피의 시절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들의 색깔을, 자기들의 컬러를 드러내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그 중국차의 추격이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죠. 캠보 600 이후로 더 많은 중국차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캠보 600은 어떤 선발대 혹은 척후병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캠보 600의 한국 진출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합니다. 중국차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본다면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는 정도의 품질 수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이 이제 해외 시장을 노릴 만큼 품질에 자신감을 가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도 과거에 그런 시절이 있었죠. 1970년대 후반 그리고 80년대 포니를 가지고 미국 시장을 공략을 했고 소나타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도 해외 시장을 개척을 했고요. 해외 시장에서 한국 차를 보는 관점도 지금 우리가 중국 차를 보는 관점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차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오늘의 어떤 그 자리까지 올라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국차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시장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서 끊임없이 갈고 닦으면서 중국차들의 품질 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한국 자동차 산업의 고민은 시작됩니다. 물론 상당 부분 위로 그 독일 프리미엄 세단의 근처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품질의 업그레이드, 성능의 업그레이드를 이루어냈지만 이제 저 뒤에서 중국 차들의 추격이 시작되는 거죠. 시작됐죠. 과연 이 즈음에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과연 어느 지점에 포지셔닝을 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차별화를 이루어내야 할지 이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중국산 차에 대한 이미지들이 점점 조금씩 개선되고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몇몇 수입 브랜드에서도, 해외 브랜드에서도 중국산 자동차를 한국에 들여오는 방안을 한 번쯤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캠보 600만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 크게 경계하거나 무서워할 상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만, 그 이후에 캠보 뒤에 숨어있는 중국 차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제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한국 시장에 들어온 첫 번째 중국산 SUV 캔보 환영합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선전을 기원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캔보 600 타봤습니다. 아주 퍼펙트하거나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자동차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소들은 충실하게 잘 갖추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게다가 199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내놓으면서요, 국내 중형 SUV 시장에 잔잔한 파문은 충분히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산 자동차의 추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자동차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캠보 600이 등장하면서 국내 자동차 시장은 한결 더 팽팽한 긴장감을 갖게 됐습니다. 자, 앞으로 시작될 캠보 600의 추격전 함께 지켜보시면서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